회사 다니셨다가 할아버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일 끝나고 나면.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할아버님이 계속 일을 많이 시키니까 이제 할아버님도 편찮으시고 해서 중풍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그래서 그만두셨고, 그 전에 이제 공장 일도 하셨고요. 전쟁 끝나고 뭐 인쇄소 쪽에서도 일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하시다가 아버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집에서 하다가 대학 가서 이제 자동차, 그 대학생 자작 자동차 경진대회를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만든 차가 후배들하고 만든 게 1호고요. 그걸로 이제 다른 학교들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 경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제 저는 그 삼성전자 들어가서 산업용 로봇 만드는 걸로 이제 설계를 계속 하다가, 저도 이제 아버님이 편찮으시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일을 하다가 이제 도와드리다가 합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서울에 있다가 분당에 이제 집을 옮겨서 제가 이제 집을 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식구들이 다 모여서 다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고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제가 바로 이제 그 97년에 IMF 터지기 한 10달인가 11달 전에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도와서 해드릴까 했더니 IMF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조금 힘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사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는 파인아트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서양화도 하고 그다음에 조소도 하고 했었는데, 당시에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전통의 공예랑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보고 하면서 익히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나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학교에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장인 선생님들을 따로 만나 뵙기도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공예가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남을 위한 학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파인아트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항상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작업을 해왔었는데, 쓰임이 있어야 되는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남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가장 제가 공예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거든요. 그 로봇 만들었던 게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첨단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없는 거에서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드는데, 사실 그런 요소들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과거의 기술에 약간의 그 첨가만 하는 거예요. 기술들. 왜냐하면 고대에도 이미 로봇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계공학적인 기구적인 요소라든가 센서들도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조합을 해서 스스로 움직이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하느냐, 이제 그건 적용의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요즘 기술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지금 요즘 나오는 뭐 각종 무인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그 인공지능도 보면 사람이 생각한 걸 해석해서 일을 시키고 이제 지금 현재 기술에 조금씩 더 하는 건데, 지금 속도만 좀 다른 거지 전통 공예도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있는 것에 뭘 가감한다는 면에서는 크게 다를 게 없고, 전 제가 보는 보통 새롭다는 걸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고 얼리어답터라는 뭐 앱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로 나오면 저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그렇게 새롭다고는 못 느껴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이 있어서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적용하는구나 정도지, 제가 생각하는 그 창조라는 개념은 저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거 외에는 그렇게 창조적인 일은 없다. 전 솔직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일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오는 거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과거에 첨단 기술을 하던, 그 다음에 전통적인 것에서 추구해 나가던, 그게 뭔가를 변화해 나가는 거는 똑같고, 그리고 첨단 기술을 해도 그걸 하는 사람 중에도 기존 기술하고 자기가 아는 거 외에 더 배우려고 안 하고 안 나가는 사람이 거기도 있고요. 전통 기술 중에도 과거에 있는 거를
그냥 멈춰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데다 해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분들은 진짜 여러 가지 하시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분야가 굉장히 넓고, 맨 처음에 이제 연필로 그리고요. 연필로 이제 작업을 해요.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문양 작업도 연필로 하는데 처음에 그린 거는 좀 안 비치는 종이 해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투명한 종이, 반투명 종이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트레이싱지 많이 쓰시잖아요, 오늘은. 근데 과거에도 이제 그 비치는 한지에다가 그래서 그려서 본을 이제 여기서 1차 1번이 있고 넘버 그다음에 넘버 2가 들어가면 이제 위에다 얹어 가지고 도안을 거기서 바꿔요. 구성이나 위치나 그다음에 강조할 부분, 삭제할 부분 해서 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얘 아닌 것 같으면 또 얹어 놓고 또 수정하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그림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이 정도 그림이면은 이제 조각해도 되겠다 하면 거기서 이제 근데 그 도안을 그리고 중요한 건 선으로만 있으면 느낌이 들어오니까 저는 먹으로 색칠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저하고 좀 다른데 연필로 스케치하고 볼펜으로 하신 거야. 색으로. 그래서 더 눈에 띄게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서 그건 끝내는 거죠. 그래서 저보다는 과정이 좀 단순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문양이 나오면 그거 목판에다가 먹지를 옮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도 이제 색칠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각하죠. 네. 그리고 조각도 이제 하고서 찍어보고 찍어서 문양 나온 거를 보고 그게 이제 도안이 괜찮으면 저하고 안 괜찮으면 또 조각 수정하고 그래서 이제 도안 완성하는데 한 몇 년 걸리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작은 거는 뭐 금방 하죠. 작은 거는 금방 하는데 좀 사이즈가 되면 생각할 그 문양 선들이 많으면 그건 좀 오래 걸리고 그래요. 조각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거죠.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아, 나무는 돌배나무인데 제가 지금 현재 쓰는 거는 거의 아버님이 한 30년 전에 사놓으신 거를 30년 전 건조된 거 제가 쓰고 있고 그 나무 거의 다 써가지고 제가 한 트럭 샀거든요. 그래서 트럭 하나 사서 그거 지금 건조한 지가 한 15년 됐나? 근데 걔네들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건조는 그만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다음에 문양을 어떤 크기로 할 건지가 결정이 되면 나무를 골라요. 거기서 이제 옹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판재로 쓸만한 나무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은 큰 작업할 게 좀 있어서 50cm 정도 되는 50짜리도 지금 작업을 한 게 있어서 그건 큰 나무가 별로 없거든요. 돌배나무를 주로 많이 쓰는데 크기가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판재를 만들어요. 근데 판재를 한 치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3cm 이상. 왜냐하면 나중에 면쳐야 되니까 대패질하고 사포질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놔둬서 걔를 또 자연 건조 시켜요. 한 1년 이상. 그냥 놔둬요. 그럼 얘가 틀어지는데 그걸 빨리 하려면 살짝 데치는 거야, 물에. 물에 삶았다가 빼면 걔가 마르면서 휘거든요, 빨리. 그럼 그 작업을 그러고 면을 또 쳐요. 대패질하고 또 물에 데친 다음에 놔둬. 그럼 얘가 조금 더 틀어지면 또 대패질하고. 그래서 평면을 막 잡아가면 이제 두께가 점점 얇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한참 놔두면 큰 거는 한 1년 해야 되고 그렇게 놔두면 이제 다 휠 대로 펴서 물에 집어넣어도 안 틀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풀이 미너블의 풀이기 때문에 세척 방법이 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물에 넣어도 변형이 없어야 돼요. 이게 변형이 있으면 판 다 만들어 놓고 세척하고 나면 다 틀어지면은 그래서 일부 틀어진 판들도 있어요. 급하게 만든 거는 이미 만들면서 틀어진 게 있는데 그거 없애려면 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 물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팔만대장경 옆에 끼는 게 있잖아요. 틀어지지 말라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노출된 상태로 변형이 없어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면 친 다음에 도안 그려서 조각하는 건데 조각도 한 번에 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러니까 아까 수정 작업 있잖아요. 작업하면서 풀 찍은 다음에 금박 올리고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원하는 선보다 안쪽으로 해야 돼요. 한 1, 2mm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처음에 조각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어슴푸레하게 조각을 해서 선 보면서 조금씩 깎아나가는 거예요. 계속 생각도 하고 그 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겪어야지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양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그건 딴 데서 있는 거 뭐 그냥 문양 따오고, 그 다음에 그 문양 딴 것도 나무 그 정도 관리 안 하고 그냥 나무 판재 있으면 바로 조각해서, 그것도 요즘은 CNC로 깎잖아요. 그러니까 CNC로 기계로 돌려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공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세인데, 그 자세가 지금 상실된 거야. 그 기술만 남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공예를 만드는 이유는, 제가 전공도 로봇을 했지만 거기서 생각한 건 뭐냐면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일을. 기계가 한 거는 그 요즘 뭐 정성이 들어가는 말은 쉽게 하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얘기 안 해도 사람이 들어간 거는 자기 노력이 들어가요. 학교에서 프로젝트 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이번에 주제로 잡은 게 조선 왕실의 문화를 어떤 문화 상품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조선 왕실의 문화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은 우선 왕실을 접근하기 이전에 저희는 조선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건국 이념이라든지 어떤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왕실의 어떠한 뭐 종묘라던가 이런 특별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왕에 대한 이제 탐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끝이 없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을야지람이라는 거예요. 을야지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을야 시간이 이제 9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왕이 이제 개인적으로 갖는 독서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못다한 낮에 못다한 정사를 야근처럼 또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록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대왕이라던가 영조, 그리고 성종, 세종 이런 훌륭하신 왕들이 있는데, 이 훌륭하신 왕들이 기록을 보면은 을람 시간이 가장 길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기 전까지도 백성을 위해서 사실 많은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시간은 사실 임금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즘에 맞춰서 그런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인에게 어떤 나만의 휴식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선보이려고 프로젝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속 작업 중에서도 특히 불을 사용하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금속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불 작업이. 그래서 불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시 무언가가 불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사용되면 더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롱 같은 아이템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업은 주로 전통적인 어떤 모티브 그런 것들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모티브에서 시작되는 것들은 항상 우리가 사용해 왔던 것들이고 우리의 일상에 이미 녹아있는 것들이었어서 형태적인 부분도 이질감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도 매한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사용했던 아이템들이라서 그런 아이템들을 위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들을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지금은 어떻게 변모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항상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편이고요. 작업을 할 때는 영감이 떠오르면 형태적인 거나 아니면 기능적인 거,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누군가가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합니다.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시간이 사실 가장 긴데요. 보통 하나의 작업을 만들 때는 장난 같지만 한 100장 정도는 정말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스케치를 이제 중심으로 다시 컴퓨터 작업으로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러프한 모델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디자인을 가지고 저는 꼭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이로 모델링을 합니다. 종이 모델링의 장점은 일단 쉽게 다룰 수가 있고요. 금속은 불을 다루고 막 재련하고 해야 돼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종이는 너무
누구나 쉽게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종이로 항상 꼭 모델링을 해보고 본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모델링을 하다가 다시 스케치를 다시 할 때도 있고, 스케치를 하다가 다시 모델링을 할 때도 있고,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은 제가 원하는 형태를 마지막엔 꼭 금속으로 다시 모델링을 해봅니다. 재료로 주로 사용하는 금속은 사실 동이에요. 동은 물론 은이나 금 같은 기금속에 비해서는 값이 좀 싸고 저렴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공예에서 보면은 동만한 재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동은 굉장히 유연하기도 하고 쉽게 다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칙적인 경우도 표현 기법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매력인 것 같습니다. 주로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마감재로 오칠을 해서 금박을 하는 작업을 요즘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금박을 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오칠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오칠 작업은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검정색 라카 아닌가? 그냥 검정색으로 표현하는 어떤 마감재, 도포제, 페인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칠 작업을 실제로 보시면은 어떤 페인트로도 뭔가 대응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칠 작업을 할 때 오칠 작업을 전통적인 방법도 이제 배우고 하지만 일부는 사실 현대적인 방법을 좀 더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속을 그러니까 현대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오칠을 마감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것이 그냥 전통과 현대의 어떻게 보면 조화, 지금 내가 현대 작가가 할 수 있는 공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칠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해보자면은 마감재로서 뿐만 아니라 사실 접착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재료도 오칠로는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오칠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방습 그리고 뭐 방수, 방충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금속의 표현을 하면서 가장 오칠의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금속에서 방락이 전혀 안 됩니다. 네. 어떤 제가 많이 실험을 하는데 어떠한 요즘에 현대 도료라던가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변색이 되기도 하고 또는 방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속에 오칠을 구워서 안착을 시키게 되면은 흔히 말하죠. 오칠이 1000년을 간다고. 네. 제가 지금까지 뭐 몇 년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오칠이 금속에서 방락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칠을 금속에 바르고 그다음에 가마에서 저는 한 2-3번 정도를 굽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에 뭐 유리칠이다, 금속칠이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금속에 오칠을 입히고 구워냈을 때 가장 방락 현상도 없고 사용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느낌을 받아서 좀 더 번거롭지만 가마에서 한 2-3번을 굽는 과정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풀 만드는 과정은 그 어교는 주로 이제 제가 만들어 쓰는데 어교는 생선 민어 불에를 그 잘게 잘라 가지고 걔로 국물을 내요. 그래서 국물을 내 가지고 그 국물한 걸 다 모아서 졸여 가지고 농도를 쓸 때마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맞추는 게 작업을 할 때에도 맞아야 되고 굽고 나서도 제대로 굳어야 되고 그 조건이 이제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송진유로 만드는 거예요. 주성분은 송진이고 송진을 빨리 굳게 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거를 첨가해 가지고 이제 농도를 거기도 또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죽이나 그 다음에 그 나무나 이런 데 하는 거는 풀이 오칠을 써요. 주로 이제 생칠을 쓰거든요. 오늘 한 과정은 그 금박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결과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박을 실제로 옷에다가 이제 부착을 하는 부금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야 되죠. 이제 그 전에 준비를 다 했어도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다 이제 도라미 타불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보는 사람은 이제 재밌는데 하는 사람은 그게 잘못되면 옷을 새로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민한 작업이라
그 이제 맨 마지막 작업이고 이제 수정도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풀칠하고 농도가 만약에 이제 너무 돼서 끈끈한 정도가 세져버리면 찍고 띄면은 거기에 이제 그 실줄 같이 거미줄 같이 막 이렇게 풀들이 생기면서 그걸 다 지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있는 거를 제가 지운 작업을 한 거예요. 그건 이제 풀이 좀 됐던 거고 묽게 만약 돼버리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쩔 땐 딱 찍고 띄었는데 부분 여기 조금 나오고 안 나오면 그걸 다 그려야 돼. 그래야 붓으로 그걸 리치마다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한 판을 하는데 잘못하면 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풀이 안 맞는 그 순간에 이제 실수로 이제 매치를 작업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신경이 많이 쓰고 곤두 쓰는 작업이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할아버님은 작업하시다가 막 안 맞은 붓도 막 내던지시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평생 하셨는데도 그게 이제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상태가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 맞으면은 뭐 화도 많이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붓 던진 적은 없어요. 근데 저 풀은 물에 넣으면 다 녹아요. 100년이 넘어도 녹아요. 그래서 일부 출토품인데 그 세척하느라고 실수로 해서 물에 넣었다가 아차하고 다 없어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해서 사진만 있고 그 유물이 그 흔적이 다 사라졌어요. 물에 넣는 바람에.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토품 중에 그걸 이제 수의로도 저걸 쓰거든요. 금박한 옷 행사 때도 있고 자기 그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입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박 옷을 이제 수의를 해서 출토품 중에 발견이 되는데 그게 보존이 되려면 거기가 건조한 데여야 돼요. 거기가 습도가 높은 데에 만약 묘가 있었으면은 그게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박 유물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출토품은 나오기도 힘들고 또 가지고 계시기도 또 쉽지는 않으니까 보관이. 예. 그럼 사실 이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저는 사실 일본 쪽에 가서 이제 충격을 받은 게, 이 금박을 하는 그 문화가 도시 하나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가나자라는 이제 일본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거의 그 금박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도시 하나가. 그러니까 그 관련된 회사들이 엄청나고 장인들도 엄청난데, 그걸 보고 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하는 데가 우리 집밖에 없지? 이제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전쟁을 2번 겪었잖아요. 일정시대 때 한 번 겪고 그 다음에 6.25 겪고 하면서 다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예가 그때 다 거의 이제 전멸을 하지 않았나 한 번은.
그랬다 다시 이제 일어서고 있는 거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뭐 10몇 대째 하고 뭐 중국도 뭐 10몇 대째 하는 사람이 문화혁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좀 그 이어진 저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침략을 당한 역사가 깊어서 그런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문화적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그래서 또 왜 그런가 해보면 유럽 명품을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고 그거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무리가 깔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예품들도 요구하는 요즘 요구들이 다 깔끔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손으로 하다 보니까 그 느낌도 있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좀 약간 마무리가 좀 덜 된 것도 이제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자연스러운 그 아름다움도 표현이 되는데, 그게 너무 서구 쪽이나 또는 이제 중국, 일본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문화. 그래서 거기에서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완성했을 때 그 마무리가 깔끔한 걸 좀 좋아하고 뭐 대칭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트렌드가 이제 그 국제화되다 보니까, 세계화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희석되지 않나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이번에 제작소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오랜만에 가졌는데, 이제 금박 장인이신 김기호 선생님과 그리고 이제 금속 공예를 하고 있는 젊은 작가인 오승환 작가, 이 두 명의 인터뷰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저도 이제 어떤 일종의 작업의 측면으로 지금 이 인터뷰 촬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지금은 이제 편집하는 단계에 와 있는 뭐 그런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호 쌤 같은 경우는 지금 선대부터 어떤 일종의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축적해 오면서 지금 작업을 하시고 있는 상태. 그래서 선대의 어떤 작업, 어떤 재료들을 어떤 이유에서 썼는지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뭐 그 명맥을 이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계시고, 그리고 또 오승환 작가 같은 경우는 사실 컨템포러리한 어떤 교육과정, 아니 되게 아카데믹한 교육과정을 가지고선 지금 미술을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일종의 공예라는 측면으로 지금 풀려가고 있는 어떤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작가를 보면서 일단 공예에 대한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물론 평소에도 이제 공예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이따금씩 하는데, 뭐랄까, 이 공예라고 하는 것, 뭔가 쓸모가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 사실 저희가 파인아트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작품 활동을 한다는 거는 어쩔 때는 사실은 때로는 굉장히 이 쓰임이 없는 물건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곤 하거든요. 근데 그 쓰임이 없는 와중에 어떤 쪽으로 쓰일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애초에 어떤 쓰임에 대한 생각이 아주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이타적인 종류의 예술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특히나 뭐 김기호 선생님도 누군가 입었을 때, 누군가 혹은 이것들을 달았을 때 어떨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이런 문양들을 달고, 뭐 사실 과거에 했던 것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사람, 이걸 받는 사람, 이걸 쓰는 사람이 어떨까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오승환 작가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이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뭐 특히나 호롱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사실 호롱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물건인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쓰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감성적인 지점을 자극한다든지 그런 식의 쓰임들을 찾아내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되게 재밌어서 공예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지금 남을 생각하면서 작업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들을 일단은 제일 많이 본 것 같고, 그리고 네, 일단 김기호 선생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김기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지금 네, 방법들을 네, 연구를 계속 하시기도 하고, 또 동시에 새로운 방법에 대한 것들 혹은 과거의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냥 관성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왜 그걸 쓰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지점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일단은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동시에 굉장히 재미로서도 자극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과거의 어떤 문양들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것들, 지금 이미 선대에서 찍어놓은 문양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 판들, 틀들을 사용하신과 동시에 또 새로운 틀에 대한 것들, 지금 시대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시면서 또 새로운 틀, 뭐 앞으로 이제 김기호 선생님의 다음 때를 이어나갈 무형문화재들은 아마도 김기호 선생님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가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도 게을리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들이 되게 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승환 작가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현대의 공예가이기 때문에 그 현대 공예가 특유의 또 재기발랄함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올 때 맥락을 찾는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왕이 뭘 하는 시간, 혹은 그들이 그 시대에 어땠을까? 그럼 그 시대에 뭘 했던 시간이 어땠는지를 생각하면 현대에 와서는 그게 어디에 대응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또한 과거부터 이어오는 것들이 현대에는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어떤 방식들이 현대 사람들에는 어떤 식으로 시각적인 자극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작가라는 점이 또 저의 흥미를 굉장히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명의 작가들을 보면서 네, 전통에 대한 생각, 현재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다시 과거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다시 그것들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네, 저를 자극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뭐 저도 사실은 지금 이것들에 대한 모티베이션으로 지금 또 다시 새로운 작업을 할 것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를 다시 자극하기도 하는데, 이런 끊임없이 서로를 자극하는 어떤 지점들,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지금 저를 포함한 김기호 선생님과 오승환 작가, 이 두 분의 작가들도 사실 이번 제작소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갖는 게 이 제작소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파인아트 작가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뭐랄까, 작업이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의 어떤 것들, 물론 뭐 굉장히 이타적인 작가들도 있지만 그 역시 작업의 시작은 굉장히 본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 공예 작가들을 보면서 사실 이 출발점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극될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식으로 이 전개에 대한 부분, 작업이 이렇게 일어나는 전개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된 것 같아요.